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걸려있는 통일교의 로비 의혹, 금품 수수 의혹, 특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어제까지 거절했던 민주당, 오늘 전격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의 변화를 이끌어낸 야당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털면 저쪽이 더 나온다,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치권이 연말과 새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제안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우리 지지층도 특검을 원하고 있다며 거리낄 게 없으니 특검을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막상 수사하면 국민의힘 연루자들이 더 많을 거라는 자신감도 담긴 거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특검 전격 수용 방침은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특검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곧바로 오늘 오후 회동을 갖고 각자 특검 법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야권은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제3자 추천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등 모두 열어놓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김규환 전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나란히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총재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는데요. 이 자리엔 김 전 의원이 모른다고 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년 천안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학자 총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김 전 의원이 찍힌 다른 사진에는 한 총재는 물론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모습도 보입니다. 통일교 소식지는 김 전 의원이 축사를 맡아 한국은 아버지 나라, 일본은 어머니 나라로 양국은 한 가족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관계법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제시했다거나 한 총재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김 전 의원 발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금품을 줬다고 특검에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내가 행사장에 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그 사람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축사는 부탁받은 대로 했을 뿐이고 한 총재와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며 금품 수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한인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왜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따른 것이라고요. 지난 19일 갤럽 여론조사부터 볼게요. 통일교 특검 찬성 62%로 나타났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은 67%로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요.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렸는데 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 중도층이 이탈했다는 거죠. 지지층도 원하는데 민주당이 의혹 규명 피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속내로도 들어가 보면 이걸로 불리할 게 없다는 뭔가 계산이 끝났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냐 의원들의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 지도부가요. 잃을 게 없다. 저쪽에 잃을 게 더 많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의견도 조율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이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검 못 받을 것 없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잃을 게 없다. 지금 뭐 전재수 전 장관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들은 그래도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통일교 특검이 앵커가 얘기한 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은 여야 정치인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 또 임종성 전 의원에게 금품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두 사람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맞더라도 이재명 정부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에서 오늘 아침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명계가 친문계 보호하려고 정치적 부담 지겠냐? 결국 특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눈길을 끈 대목이 저쪽이 더 많다라는 대목이 있었다고 지도부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도도 해드렸지만 앞서 특검이 확보한 윤영호 전 본부장 2022년 초 통화 녹취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인사들과 정말 친분을 강조하면서 야권은 확실히 잡고 있다. 권성동 의원 정도가 아니라 기획 플래너까지 접촉했다. 이런 발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보다 더 확실하게 국민의힘 쪽과 연을 맺고 있는 듯한 그런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의혹에 집중한다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서는요. 여권에서 뭔가 수사 내용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전에 했었던 3특검은 일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불리한 거라면 이건 좀 사실 여당 입장에서 리스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민주당이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환영을 했지만 우려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또 대장동 시즌2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이 대장동 항속보기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특검 누가 추천하냐 이게 핵심이 될 건데 일단 야당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제3자 추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뭐 대법원, 뭐 변협, 헌재 등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이라는데 뭐 민주당은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 건 아닌 것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궁금해요. 야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 만났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걸 계속 문제 삼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를 예. 했어요. 이 대통령 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만났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권에서는 이런 반응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특검을 추진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야당은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부터 집중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여권 정치인 의혹 은폐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혁신당과는 별도로 특검법 발의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만큼 향후에 계속 진통도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이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 다 없앴다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민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약 7시간 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학을 비롯해 두꺼운 책 5권을 들고 등장한 장 대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말을 세웠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걸 꼬집은 겁니다. 당초 외부의 판사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법원 내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 소지도 없애고 대법원장의 입김도 배제한 절충안입니다. 최종 안에는 그런 그 대법원장의 그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 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짜놓은 법 안에서 법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며 여전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 내란에 가담했다며 공격 많이 당했죠. 그런데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이 계엄 사령부에 인력 파견 요청해 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법부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밤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어떻게 군사법원에 이양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가 요청한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협력하려고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또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고발건도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마지막 관문을 앞둔 또 하나 논란의 법이 있습니다. 야당은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여당은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법원뿐 아니라 법무부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내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김민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내일 상정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 비판에 대한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보복소송 제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조차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 정보로 규정되는데 이는 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생활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참여연대는 현직 장관 자녀 문제는 사생활 정보인가 아닌가라며 감시와 비판이 제한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모레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제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제 진짜 내일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견이 나왔던 위헌 소지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네, 일단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한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의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서는 삭제된 건데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쨌든 뭐 대법원 예규까지 만들어서 막 얘기했는데 많이 얻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법원은 일단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또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걸 왜 들어준 걸까요? 네, 민주당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 왔었는데요. 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내란 재판 누가 해요, 이제 그럼? 네, 현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법안이요. 이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 여당은 이제 허위 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야당은 슈퍼 이틀막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뭐 하는 법이에요? 네, 이 법안은요, 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법안이 여기도 이제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건데 위헌 판정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거든요.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상정해 그만큼 배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에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언론의 비판,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당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액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을 물 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공약이었었죠. 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노인의 임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힙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간병 지옥이라 불릴 만큼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는 많은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간병비 탓에 2주 입원으로 병원비가 1,000만 원 청구됐다는 경험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술비하고 다 해서 나온 게 800 정도 나왔나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0 정도가 간병비였으니까 올해 15만 원이 더 될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67만 원에 이르던 간병비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엔 정부가 지정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내 중증 이상 환자에만 제한되고 매년 대상을 늘려갑니다. 정부안대로라면 5년간 약 6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건강보험 재정이 받쳐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3년여간 썼던 용산 대통령실 로고가 다시 대한민국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오늘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의 문부터 열렸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춘추관 정문이 열립니다. 3년 7개월간 용산 대통령실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춘추관 1층엔 기자실과 간단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브리핑룸도 3단장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은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대통령실 명칭은 다시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부터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관까지
기존 용도 그대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여민일관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 집무실이 마련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한 건물을 써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했지만 여민관과 춘추관까지 약 300m 거리가 있어 소통이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생중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도 더 확충할 비서실장의 의지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저는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굉장히 음습한 자리가 돼가지고 이게 풍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 초 보수를 마치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업무 시작은 다음 주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몰려간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 자금 받은 혐의로 2심 유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죠. 민주당 의원들 너도 나도 김용은 무죄다 주장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참석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8월 보석 석방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용은 무죄다라는 구호로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김용은 무죄다. 정당했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김 전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김용이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검찰들의 조작행위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작년 12월 3일 날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김 전 부원장 무죄를 외쳤습니다. 확신을 갖게 된 건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던 정치검찰의 노름이 이제 하나둘씩 그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은 왜 이렇게 착하냐, 착해가지고 정치 못한다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그런 분입니다. 김용 사건의 변호인이 직접 토론회 발제를 맡아 기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보석 요건에는 소환 시 반드시 출석이나 도망행위 금지 등만 포함돼 이번 토론회 참석에는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파렴치범을 국회 토론회 연단에 세워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여전히 시끌시끌합니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가면을 쓴 이중 얼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친한동훈계도 참지 않았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는 자신과 가면이란 이중의 얼굴을 갖고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명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영국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 위원장은 직후 올린 글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회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해 사실상 한 전 대표를 저격한 겁니다.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계속 들이받을 테니 돌로 쳐 죽이시려거든 그리 해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란 이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맞받은 겁니다. 당무감사위가 연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 발표 시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공개 반발한 뒤 최근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 직접 법정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운 털이 박혀 전례에도 유례도 없는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행정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자신을 검사장급에서 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시킨 인사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한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아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검사를 뭐 어디 시골에 뭐 평검사를 보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무도한 인사를 자행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지는 거죠. 재판에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인사명령이라며 개인 의사표명을 문제 삼아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며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측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인사도 재량범위 안에서 이뤄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 검사장은 자신이 미운 털이 박혀 무리한 인사명령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안에 정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줄지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편의점 바닥에 냅다 들어놓은 10대.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내자 편의점으로 들어와 이런 기행을 벌였는데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멈춰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택시 기사가 내린 사이 택시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택시에 탄 남성이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얼마 뒤 인근 편의점의 모습을 드러낸 남성. 편의점으로 들어와 무작정 계산대 뒤로 가더니 바닥에 대자로 드러눕습니다. 정신이 조금 운전 치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남성은 택시를 훔쳐 달아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편의점으로 도주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부근에 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체포합니다. 남성은 격렬히 저항합니다. 왜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냐는 식으로 하면서 저희 경찰관들을 밀쳤고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19살로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있었습니다. 남성은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 전 인근 폭행 사건에도 연루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주차한 뒤에 차량 문단속 꼭 하셔야겠습니다. 중학생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 열린 차량만 골라 털었습니다. 차량 틈에 숨어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 추적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 주변을 기웃대는 중학생들. 측면 거울이 안 접힌 걸 보고 문이 안 잠긴 걸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훔칩니다. 학생들이 차량을 턴다는 아파트 관리인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2명은 다급히 달아나지만 다른 1명은 차량 틈에 숨어 있다가 붙잡힙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이 학생이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달아났던 1명도 막다른 길에서 검거됩니다. 스피커로 멈춰 하면서 지금 멈춰야지 더 큰 일 안 난다 이렇게 경고주의를 하고 그래도 안 멈추더라고요. 무아지경으로 달려서.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한 중학생도 결국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사 결과 중학생들은 문이 안 잠긴 차량 10여 대에서 무선 이어폰과 명품 선글라스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학생들은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2명은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촉법소년 1명은 소년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 박 씨의 단독주택에 1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날 박 씨 소속사가
이 집에 근저당을 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갑질과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이 박 씨의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짜리 가압류를 신청한 건 지난 3일. 박 씨가 2021년 경매로 55억여 원에 낙찰받았던 집입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전 매니저 측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매니저 측이 담보액을 납부하면 가압류를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 박 씨 집에 박 씨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고 49억여 원이 소속사 측 담보로 잡힌 겁니다. 근저당권은 이미 등기에 설정됐고 가압류는 인용되기 전이라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가압류가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근저당보다 후순위죠. 근저당권 설정일과 가압류 신청일이 일치하는 걸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박 씨 소속사 측은 근저당권 설정 사유 등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대해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점들, 다름 아닌 까마귀 떼입니다. 부산 도심의 털을 잡은 건데요. 눈처럼 쏟아지는 배설물에 주민들은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배유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로는 새하얀 배설물로 뒤덮였고 아파트 단지 앞 전선에는 까마귀가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새까만 날개를 펼치고 도심 하늘을 순식간에 뒤덮습니다. 까마귀 무리가 쏟아내는 배설물에 주민들은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입니다. 새가 많아가지고 위에서 똥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무섭습니다. 여기 청소를 하다가 이제 새똥을 맞은 적도 있고. 까마귀로 쓰레기통은 엉망이고 인근 상점엔 손님들의 발길까지 줄었습니다. 손님들도 여기에서 오래 안 머물려고 해요. 여기 까마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고압 세척기 등으로 매일 배설물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철새인 떼까마귀는 낮에는 도심 밖 논밭에서 먹이를 구하다 밤이면 부산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반인데요. 도심 곳곳의 전선은 벌써 떼까마귀 떼가 차지했습니다. 까마귀 떼의 부산 습격은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울산 시내 주변에 먹거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남하하지 않았을까. 구청은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등 까마귀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진 못하는 형편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비군 훈련 한 번 받으러 산 넘고 물 건너야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국 예비군 훈련장이 줄어들면서 지방 예비군들이 겪고 있는 일인데요.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을 꺼내 입은 예비역 병장 이철우 씨가 행군 배낭 꾸리듯 꼼꼼하게 짐을 챙깁니다. 3박 4일 동안 훈련하려고 4일 동안 갈아입을 간편한 옷들 그런 거 챙기고. 갔다 올게.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을 나섭니다. 국방부가 2027년까지 전국 200여 곳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곳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이 씨처럼 지방에 사는 예비군들은 왕복 100km 이상을 출퇴근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대장정에 따라 나서봤습니다. 9시 전까지 안 오면 입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리 광양 친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화순에서 광주 황천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광양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는 거예요. 훈련장 입소를 위해 꼭두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배차 시간을 놓치면 꼼짝없이 지각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마지막으로 산길까지 걸으면 드디어 훈련장입니다. 집에서부터 총 154km의 여정입니다. 버스를 운행 안 해가지고 화순에서 4일 동안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 9시 안에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비군님 저희한테 하셔도 뭐 하실 수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요. 첫 차를 타도 제 시간에 입소가 힘들어 이렇게 훈련장 인근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간다 쳐도 그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도 늦는 사람들도 실제로 봤었고 숙소를 잡거나
하죠. 이예비군은 천안에서 세종까지 훈련장을 오갔는데 기차표 사면 적자랍니다. 교통비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거리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왕복으로 갔다 오면은 적자가 나요. 이제 제가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장거리 예비군들을 위한 수송버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군부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연말이면 예산이 바닥납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꼭 무조건 운영을 하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속출해서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버스 수송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상황에 따라 훈련장 입소 시간 조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왜 부족한 거냐, 이 나라는 돈을 쓰기도 아까운 거냐, 국민들한테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참이 일회용컵 정책, 정부마다 또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이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들 혼란스럽습니다.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가격 인상 우려가 나왔죠. 그러자 컵값은 따로 표기만 한다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영업자 소비자들 생각까지 김동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발단은 지난주 업무 보고였습니다. 만약에 종이컵으로 받아가면 정해진 가격에 1,200원을 더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후부가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던 일회용 컵값을 영수증에 표시만 한다는 겁니다. 원래 4,000원 받는 커피값 100원, 200원을 더 받는다는 소리구나라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정해줬으면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정부는 개인 컵을 쓰면 음료 가격에서 컵값은 빼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할인해주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 개인 카페에서도 컵값만큼 할인하게 할 계획이라는 건데 소상공인들 생각은 어떨까요? 그 매출에도 영향이 갈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시구나. 문제가 나왔으면 내 컵값을 그냥 받아왔냐가 분명히 나올 거야.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요즘 공항 가보면 캐리어 타고 부모 따라다니는 아이들 많죠. 아이도 재밌어하고 손도 덜고 편하긴 한데 이 문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집계를 해보니 낙상 사고가 꽤 많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지만 연말을 맞아 공항에는 가족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여러 개의 여행용 가방에 아이까지 챙기려다 보면 캐리어 위에 아이가 타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 능력이 미흡한 영유아의 경우 낙상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짐이 많고 그래가지고 방금도 오다가 한번 넘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손이 없다 보니까 나이대가 어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려면 캐리어에 태워다 가는 아이를 겨우 달래기도 합니다. 오늘도 태워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타고서 가다가 어떤 조그마한 턱이라도 있으면 이게 넘어져가지고 다치겠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6년간 공항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55%가 7세 이하의 영유아로 집계됐습니다. 공항 내 안전사고 중에서도 캐리어에 올라탔다 떨어진 1에서 3세 영유아 사고가 85%를 넘었습니다. 아예 의자가 결합된 캐리어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규정은 없지만 공항 차원에서는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죠. 또 전문가들은 의자 결합형 캐리어여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이번 주 중반 이후 또 강추위가 찾아온다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올해 첫 저체온증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랭 쥐란, 이거 참 무서운데요.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광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8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올해 첫 저체온증 사망자입니다.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은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만 63명의 한랭 질환 환자가 신고됐는데 68.3%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체온 유지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체감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밖에 나가실 때는 아무래도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다든지 내복 등을 이용해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바람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장갑을 안 낀 손의 온도는 12도, 낀 손은 21도입니다. 장갑, 목도리, 마스크로 최대한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많이 시렸었고 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웅크려지고 막 목도리하고 이제 마스크 종류 지금 추울 때를 입으니까 그거죠 뭐 모자하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한랭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동상 부위가 있다면 37도의 따뜻한 물에 담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영업 정지 압박이 이어지고 미국에 이어 한국 투자자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을 향한 전방위 압박 소식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를 줄줄이 들고 나와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피먼트 서비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사국 등 조사요원 150여 명을 대거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쿠팡 CFS의 한미 간 국제상거래로 사실상 쿠팡 본사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정치권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는 30에서 31일 쿠팡 사태 관련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는. 또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고발이나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강제 참석토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쿠팡 택배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 논의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미국 내 쿠팡 주주 집단 소송에 이어 한국 투자자 서학개미들의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미국의 그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랑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가운데 쿠팡 일간 이용자 수는 나흘 연속으로 줄어 지난 10월 25일 이후 2달 만에 1,400만여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중국 해경이 들어선 이곳 대만 영토섬 근처 금지 수역입니다. 무력 시위를 벌인 건데 이 군사 조직을 총동원한 모의 전쟁 훈련 영상도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국기를 단 선박이 보입니다. 측면에는 중국 해경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곧이어 대만 해경선이 접근해 퇴거 명령을 합니다. 请立即转向，尽速离开我方水域，否则我船将依法采取必要行动。 대만은 중국 대륙에 인접한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제한수역과 금지수역을 두고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 중인데 나흘 전 중국 해경이 올 들어 처음으로 금지수역에 진입한 겁니다. 대만 매체는 중국이 올해 총 43차례나 대만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기적인 순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福建海警为金门附近海域依法开展常态执法巡查。 중국군은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까지 참여하는 모의 전쟁 훈련도 공개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전쟁 상황을 가정해 작전을 논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 외교가에선 중국군의 극비 모의 전쟁 훈련 공개가 일본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해 인근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푸제남과 랴오닝함이 곧 합동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 내 핵무기 보유 필요성 주장에 대해 일본이 핵무기 관련 레드라인을 계속 건드리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일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일본 다카이치 내각 국민들 지지는 공고합니다. 이 다녀보면 중국에 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당부도 받는데요. 자, 중국에 강경할수록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강진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장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3%로 나타났습니다. 내각 출범 이후 2달 연속 70%대를 유지한 건 2001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24년 만입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67%가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발언 철회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율 유지의 이유로 꼽힙니다. 今後も国益の観点から適切に対応していく。日本のことどうでもいいと思っているような総理だったらね、あまり支持率は上がら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日本国民ですから我々はね。 한일 외교 소식통은 당장 히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적 파급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이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에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깊어지는 중일 갈등에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 자제하면서 교토나 오사카는 관광객이 또 끊겼다죠. 도쿄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연말 앞두고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요. 되레 오지 말아달라는 곳도 있다는데 세계를 가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대표 번화가 롯본기는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장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그런데 도쿄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대형 횡단보도로 유명한 시부야나 쇼핑의 천국 긴자, 도쿄의 인사동 아사쿠사 등 다른 유명 지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도쿄 대표 번화가 이곳 하라주쿠는 보시는 것처럼 평일 낮인데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기간이라서 조금은 많은 것 같은데 해외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중일 갈등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올해 11월까지 누적 수치만으로 연간 방일객 수는 이미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中国の方って今はい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観光客自体が結構減ったっていう感じはありますかね。はないです。 이렇다 보니 일부 번화가에선 관광객에게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부엌으로 통하는 이곳 스키지 시장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국내 일반 손님은 환영하지만 해외 관광객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폐 행위가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까지 등장했습니다. ガイドさんの説明を受けるためにお店の前を取り囲んでしまって本来のお買い物目的のお客様のやはり妨げ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が多々お店の方からも苦情として上がってます。でお客様もすごく多いんでなかなか買いづらいという感じですね。観光客ちょっと控えてくださいっていうなんか出てますよね。それどう思いますか。非常に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ね。 시부야는 안전 등을 이유로 새해 맞이 행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사쿠사에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인데요. 새로운 번호판이 포착됐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인데 이 숫자에 담긴 의미가 뭔지 이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포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영상입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의 전용차가 공개됐는데 새로운 번호판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선물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에 727-0001이 표시된 겁니다.
앞자리 숫자 727은 6.25 전쟁 정전협정일이자 북한이 기념하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인 7월 27일을 의미하는데 올해 9월 중국 방문 당시 이용했던 마이바흐 차량 번호판 727-1953의 앞숫자와 같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727을 거듭 언급하며 대미 항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한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0001은 최고 지도자가 타는 1호차를 의미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차량별로 번호판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차를 타는 사람에게 번호판을 주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타는 모든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0001이 적힌 번호판이 부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27이 적힌 번호판은 김 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사용한 노동당 고위 간부 전용 번호판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을 뜻하는 216을 사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주입니다. 네, 우주에 간다면 어떤 음식 챙겨가시겠습니까? 8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은 한식이 큰 힘이 됐다는데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개월간의 국제우주정거장 임무를 마치고 현지 시각 9일 지구로 귀환한 미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김. 한국계인 김 씨는 현지 시각 1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주에 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이 한식이라며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My favorites, though, were actually sent up in my care package. And so my loved ones packaged kimchi and rice and and dried seaweed. And those are things that I kind of grew up on.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추수감사절에도 즉석 밥과 포장 김치를 보이며 한식 사랑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I got my favorite, love spam. My last thing of rice, love this. I keep that up here as well. Of course, I'm ethnically Korean.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김 씨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요원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입니다. 그는 한국계라는 정체성이 자신의 공감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really quite feel I was very Korean, or I didn't feel I was quite very American. And that was hard. And having those challenges for myself gave me a lot of understanding, a lot of empathy for that. 그는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우주 임무의 성과로 꼽으며 한국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사흘 전 대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당시 범인의 잔혹한 행적이 담긴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지하보도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연막탄까지 터뜨리며 일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자 놀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약 1시간 뒤 지상으로 나간 범인은 인파 속으로 돌진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인에게 습격을 당한 듯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근처에 있던 한 일본인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달려가 지혈을 시도합니다. 범행 후 경찰에게 포위당한 범인은 다른 백화점 옥상까지 걸어 올라간 뒤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경찰이 뒤따라왔지만 범인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사흘 전 범인을 포함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만 흉기 난동 사건의 당시 영상들이 새로 공개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만 수도 타이베이 번화가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대만 경찰은 범인이 장원이라는 이름의 27살 청년이라고 신상을 공개했는데 장 씨의 불탄 노트북에서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주변 지역의 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캐나다에서 복면을 쓴 4인조 강도단이 가게를 급습했습니다. 유리 가림막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식료품점 계산대에 유리보호막을 날쌔게 넘어서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나타나는 강도 일행들은 계산대 내부를 뒤지고 강도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은 얼굴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4인 강도단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인데 가게에 있던 손님 12명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아직도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한 노인이 햇볕을 쬐고 있고 자갈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트럭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더니 피하려던 노인을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현지 시각 20일 인도 관리오르에서 덤프트럭 타이어가 구덩이에 빠지며 90대 노인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 노인은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도주한 트럭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나는 콘서트 현장에 은빛 의상까지 갖춰 입은 로봇 6대가 백댄서로 등장했습니다. 부드러운 웨이브 동작에 박자에 맞춘 칼군무까지 소화하더니 멋진 공중제비로 무대를 마무리합니다. 로봇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동작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린 대만계 미국인 가수의 콘서트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제품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중국 로봇들이 프로처럼 춤을 춘다며 인상적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내일은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모레까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 0도로 오늘보다 6도 높습니다. 강릉 2도, 부산 6도로 영상권입니다. 낮에는 서울 5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광주 14도, 부산 15도로 남부는 2자릿수까지 올라 포근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오는데요.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습니다. 경기와 강원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부터 급격히 추워집니다. 특히 금요일 아침 영하 12도, 체감 영하 19도로 냉동고 추위가 찾아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